안녕하십니까. 학습심리학 첫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제목이 변화하기를 학습하기예요.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니까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부제를 변화 대 변화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 1장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학습심리학을 종강하고 난 다음에 이 변화 대 변화가 무슨 뜻인지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붙여봤는데, 며칠 전에 이 학습심리학과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학습심리학은, 달리면 학습이라는 것은 변화 대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 같아서 그거 진짜 멋진 말이다 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부제를 변화 대 변화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변화 대 변화라고 얘기하는지 이유 살펴보시고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살펴보게 될 세부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바로 그런 세부 내용들인데, 이후에는 제가 생략해서 교재와 동일한 개수가 아닌 경우도 있고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장 같은 경우에 그대로 순서대로 제가 옮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변화하기를 학습하기 안에 자연선택을 배울 거예요. 자연선택이라는 용어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자연선택 하면은 그 진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윈 얘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바로 그것 다룹니다. 학습심리학 하러 왔는데 왜 생물학을 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제 소개하게 될 텐데, 이게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면서 있어서 이 1장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첫 번째 이 자연선택에 대한 내용은, 높고 큰 멋진 빌딩이 있다면은 그 보이지 않는, 오히려 위에 쌓아 올리고 겉으로 안으로 장식을 내외장을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깊고 넓게 파헤쳐서 다지고 하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1장 내용이고, 바로 첫 번째 자연선택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전달해드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진화된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행동들인데, 이 끝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학습과 관련되는지는 이유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풀어 나가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선택의 한계. 물론 이후에 보겠지만 학습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계 없는 것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점, 한계 흔히 우리의 단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단점 없는 것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상이든 이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없는 것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점 가지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선택의 한계도 볼 테고, 학습을 배우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장에서도 학습의 한계도 언뜻 우리가 얘기하게 될 테고, 물론 학습이 가져다주는 장점에 얘기할까요? 그 기능에 대해서도 물론 오늘 이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선천성 대 후천성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밑에 최대한 얻어내려면 하고 제가 이렇게 참조를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에서 여기는 지금 페이지 수가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있는 페이지 수가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책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역자서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하신 분들 서문 이거 읽어볼 필요는 우리한테 지금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이거 뭐 필요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저자서문이 있습니다. 저자서문. 저자서문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하는 당부 이렇게 쓰고, 이 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이걸 제가 이제 최대한 얻어내려면 이렇게 붙였는데, 이 내용 중에 어딜 보냐면은 제일 아래쪽에, 그죠? 자,
이 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 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 새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어요. 문단이 있어요. 어떤 책이나 수업에서 이 부분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책이나 수업에서 정말로 최대한을 얻어내려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읽어보는 겁니다. 능동적인 학습자. 자, 수업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려면 그냥 앉아서 강의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들어보신 얘기겠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질문하고 강의자의 말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필기도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온라인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죠? 의견을 말한다. 그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에 댓글에다가 질문을 하시고 제가 의견을 달고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가 또 소통하는 그런 이 클래스를 통해서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예. 질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도 똑같다. 혼자서 책을 읽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질문하고 물음에 답하고 노트 정리하고 읽은 내용의 함의와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국 이것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타인보다도 나를 이해하는데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의 반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뭐 거창하게 체험이라니까 거창한데 어쨌든 그렇게 깨닫기도 하는데 바로 저 어디 읽다 말았죠? 네, 이 함의 활용 그죠? 결국 우리 자신 나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암기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잘 치른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중요하겠지만 공부를 해보고 나름 그래도 이렇게 뭐 몇십 년이 살아보니까 정말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그게 참된 공부고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자, 읽은 내용이 함의와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고 최대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과 읽은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러분 토론은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게 되면은 토론이 되게 되겠죠. 거의 안 되어지죠. 거의 안 하죠. 되어지도록 제가 잘 조율한다면은 하시겠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건가? 제가 잘 조율을 못해서 어쨌든 대토론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라. 능동적 학습자라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해서 이런 능동적인 학습자였다, 학습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앞으로 오랫동안 더욱 실용적으로 뭐죠? 결국 나에게 적용하는데 그러면 타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습하라.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것. 네,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한편 뭡니까? 여러분 책을 듣고 평소에 생활하시고 공부하시는 중에도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다루는 학습 심리학과 어떻게 관련된지 생각해 보시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왜 생각 안 나지? 이걸 어떻게 풀지? 할 때 또 책을 뒤져서 한번 찾아보시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난 복습한다 해놓고 책을 펴놓고 처음부터 쭉 여러 번 읽는 것도 물론 복습이지만 그리고 평소에 나의 행동에서 나를 이해할 때 남의 행동에서 남을 이해할 때 저거는 배운 학습 심리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질문해보고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예 찾는 것조차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을 다시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클럽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첨언하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능동적인 학습이 되어지겠죠. 아주 아이디어한 경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거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인데도 굳이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학습이란 요건 교재에 이것도 교재에서 따온 건데 요건 오히려 뭐 책에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또 좀 첨언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로 하죠. 이건 저자서문 바로 이제 다시 앞쪽에 가서 아까 학생이 당부하는 말 바로 앞에 가서 저자서문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저자서문 두 번째 쪽에 보시면 두 번째 쪽에서 제일 하단에서 그죠? 보면은 거기 점점점 해서 이걸 머리표라니까 머리표라고 하나요? 그래서 점점점 있는데 그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다음의 특정한 테마들이 계속 흐른다. 뭐죠? 이 책 전체의 바로 핵심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짧은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배워가면서 이게 바로 이 말이구나.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이렇게 땅땅땅 얘기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다 그죠? 토대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겠죠. 계속 흐른다. 즉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즉 학습은 개체가 변화에 대처하는 생물학적 기제다. 자,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 제가 지금 같이 읽어보던 중에 이게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학습은 개체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동물의 경우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개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개체라 얘기하면 되는데 개체가 좀 딱딱한가요? 개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동물의 경우도 다 적용되어지니까 개체가 얘기합니다. 학습은 개체가 변화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변화 덕분이라 하긴 그러나요? 어떤 변화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했죠.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한 거예요. 즉 이렇게 개체가 변화에 대처하는 또는 적응하는 방식인데 기제, 메커니즘인데 그게 뭐냐면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고 학습 심리학은 바로 그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 기제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 이해를 위해서. 심리학 하러 왔는데 왜 생물학 해? 나 이과 가기 싫어서 문과 왔는데 왜 심리학 하러 왔는데 이걸 해? 자, 우리가 생물학자가 되어서 분류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구조를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다루는 내용이 바로 생물학적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에 대해서 도외시 해왔었고 해온 적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인간이에 있어서는 참 한쪽만 즉 왜곡된 어떤 이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 그렇고 그래서 요즘 생물학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인간 이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쳐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우리는 먼저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죠. 우리는 흔히 동물 하면은 사람 위에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도 굳이 생물학적 분류에서 나누자면은 동물이에요. 동물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책이나 그죠? 돌이나 딱딱한 연필이나 이런 것과 달리 컴퓨터와 달리 우리는 생물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죠? 생물학적인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필요하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정도의 그런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생물 안에는 인간이라는 동물만 아니라 인간 아닌 다른 동물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아까 뭡니까? 다 포함해서 개체라 얘기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은 생물학적 메커니즘 기제고 학습 심리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 기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자, 변화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뚱아리, 즉 신체적인 구조 또는 신체 특징이 변화해서 어떤 변화에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땅바닥에서 살려니까 이제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이제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나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늘에서 살아야 되겠다. 새와 같이. 그래서 날개가 어떻게 생겨나든 극단적을 만들어서 신체적인 특징, 구조가 변해서 공중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뭐 가능할지, 글쎄요, 가능할지 제 작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변화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예를 들자고 이제 그러한 이제 좀 황당한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예 자체는 황당할지 몰라도 바로 변화에 대해서 신체가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한 데 있어서는 뭐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좁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나는 신체적으로 변화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대처해야 되겠다. 적응해야 되겠다. 즉 난리가 생기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가능한가요? 일어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행동이 변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는 실제 마주보고 하는 대면 수업을 하다가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수업의 형태의 수업이라는 이름하에 행동 변화를 한 거예요. 왜 이러한 행동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에 대처, 적응하는 형태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학습 심리학에서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생물학적 메커니즘인지 앞으로 이제 차차차차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생물학적 사건 그리고 환경적 사건의 산물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행동이 변화하게 된 것은 금방 생물학적 기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 변화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오프라인 수업이라는 형태의 행동을 하다가 온라인이라는 온라인이라는 형태의 수업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행동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변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되시면, 이 문장을 이해되시면 가장 제가 잘 전달했다. 어쨌든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먼저 제가 여기에서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또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차 3차 계속 끝까지 살펴볼 거예요. 왜? 아까 저자 서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다음의 특정한 테마들, 이 소주제들이 계속 흐른다. 뭐요? 핵심 주제다.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즉 학습은 개체가 변화에 대처하는 생물학적 기제이며 괄호 안에 뭐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이후에 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기제이며 그리고 행동의 변화는 생물학적 환경적 사건의 산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금방 살펴본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자연 선택입니다. 아까 첫 번째 다룬 내용이 자연 선택이라 그랬죠. 자, 우리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연 선택, 내추럴 실렉션. 저 오지에 아니면 아마존 정글에서 아니면 저 히말라야 산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추럴,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선택, 이런 의미로 자연 선택입니다. 이건 뭐 동물의 경우든 동물, 또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제가 또 얘기를 했네요. 저도 이제 이 생각이 그죠? 난 동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지불식간에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자, 다른 동물의 경우도 다 적용되지만 우리의 경우의 범위를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성들, 자, 신체적 특성, 아까 뭐 날개 얘기도 했지만 신체적 특성도 있지만 행동적인 특성도 있죠.
우리 흔히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체적 특성.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신체보다는 이제 행동을 다룰 텐데, 제가 행동만 얘기를 하더라도 신체적 특성은 어련히, 그러려니 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금방 성격 얘기 나왔는데 성격 얘기를 하죠. 자, 다 사람들마다 고유한 그 사람만의 성격이 있죠. 같은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같은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성격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특성들이 다르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만 하더라도 또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옆집 아이보다는 그래도 같은 형제, 그리고 같은 부모, 사촌보다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비슷한 성격들을 가지죠. 신체적 특징도.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다면 물론 자녀들 중에는 작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크죠. 그 자녀들 평균을 내보면. 요즘은 하나를 낳거나 안 낳으니까 평균도 낼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유전 가능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 이거는 유전자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특성이 똑같진 않죠. 아버지, 엄마가 키가 크더라도 아이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그 키가 큰 녀석도 있고 작은 녀석도 있고 이렇지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성격도 옆집에 보다는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 성격을 닮은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같은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걔네들이 성격이 다 똑같나요? 또 그 안에서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바로 뭐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어지는 유전 가능한 특성들은 공통성도 마련해 주지만 또 그 안에는 차이점도 만들게 돼요. 즉 그것을 변이라 불러요. 변이가 있는 특성이에요. 금방 제가 예를 들 때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두리뭉실하게 든 어떤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지금 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변이가 있어요. 이거 분명하죠.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거기서 유전자가 이렇게 재결합할 때 자식들마다 그것이 달라져서 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유전자를 이루는 염색체가 이렇게 우리 배웠듯이 그죠? 이렇게 그 숫자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유사분열, 무사분열이라 해서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사분열 맞나요? 이런 참 이거 괜히 생물학 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생물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게 생물학 얘기 꺼내가지고 어쨌든 그 염색체 수가 반수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는 23쌍인데 그죠? 난자가 되었던 정자가 되는 경우에는 23쌍이 아니라 그것이 반으로 나뉘어서 23개 해서 엄마, 아버지 23개가 결합되어서 23쌍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재결합할 때 자식들마다 그것이 동일한 결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보기에는 그냥 돌연히 일어나는 말 그대로 돌연 변이에서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엄마 염색체, 아빠 염색체가 결합할 때 그런 염색체상에 그런 것들이 중복이 일어나거나 그런 그 결절이라 해서 이렇게 딜리션, 미싱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이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의 경우든 다른 동물의 경우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변이가 그것이 신체적이 되었던 행동적이 되었던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를 한다면은 키가 큰 게 도움이 되죠. 물론 키만으로 농구 선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승마를 한다. 그죠? 경주마를 탄다 할 때는 키가 190, 200 돼서 경주마 못 타요. 그죠? 몸이 이렇게 가볍고, 그죠? 날렵해야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키가 큰 것이 적응적이지 못해요. 제가 지금 농구나 승마처럼, 경마처럼 특별한 경우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환경 안에서 성격이란 이름으로 두리뭉실한 어떤 행동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특성이 되었던,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동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행동들이 되었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행동들, 그죠? 빨리 달린다든지, 아니면 뭐 외향적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것들, 그리고 신체 특징도 팔이 더 기냐, 시력이 더 좋으냐, 그 머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머리가 더 좋으냐, 아니면 뭐랄까요, 뭐 근육이 더 많으냐, 그리고 근육 분포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주어진 상황마다 그것이 적응적인 특성이 있고, 또 그 반면에 동일한 특성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부적응적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못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또 이와 관련해서 볼 것이지만, 뭐 지금 이제 뒤에 마련된 내용이 많아서 더 자세하게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한두 개 예만을 가지고도 일반화시켜서 분명히 다른 경우에도 적용해 볼 때 분명히 적응적인 특성도 있고 부적응적인 특성도 있고, 적응적인 특성이라 하더라도 환경이나 다른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그것이 또 적응되지 못한 특성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은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개체는 생존하고, 그리고 자기와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다음 세대를 낳는 번식에 어떻든 조금이라도, 그 양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지만 반드시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되어지는 특성이 분명히 있고, 그 유전된 특성은 다 변이가 있는데, 그런 변이가 있는 가운데 어떠한 특성들은 적응적이고 어떠한 특성들은 부적응적이고, 주어진 환경 하에서. 그렇다면은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개체는 분명히 생존에 유리할 테고, 그것은 뭐 다음 세대에 그와 같은 유전 가능한 특성을 물려줄 번식에 있어서도 유리해지겠죠. 이거는 뭐 법칙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일들이 세대를 해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면은 결국은 그러한 적응적인 특성은 우리 인간 사회 내에서, 다른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단 내에서 적응적인 특성은 널리 공유되어지겠죠. 왜? 부적응적인 특성은 생존과 번식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은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유전 가능하고 변이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진 환경 하에서 더 적응적인 특성이 있다면은 그러한 특성들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 공유되어진다면은 많은 세대 이후에는 그 집단 내에서 그러한 적응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개체의 수가 많아지겠죠. 바로 이렇게 널리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현상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막 말씀드린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밀림속이나 강원도 살곡 오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내추럴, 자동적으로 스스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연할 때는 그러하려니죠. 스스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널리 공유되어진 것을 진화라 하고, 바로
적응적인 특성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 점점 공유되어지고, 즉 선택되어지고, 부적응적인 특성은 생존과 번식에 분리해서 세대를 거듭거듭하면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다 사라지고 없는, 도태되어지고 없는 이러한 과정을 자연선택이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선택이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유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게 하는 방식, 메커니즘이 바로 자연선택인 거예요. 그럼 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장본인은 누구냐? 물론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이 개체가 선택되어지지만 결국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장본인은 뭐냐면은 유전자가 선택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된 특성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변이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이 차이 때문에 어떤 주어진 환경 하에서는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그 유전자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많은 세대 이후에는 그 개체 집단 내에 그러한 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가 널리 공유되어지는 진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택되어지는 것은 개체예요. 하지만 그 장본인은 유전자예요. 바로 그러한 적응적인 특성이 선택되어져서 공유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그러하련 바로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이에요. 이걸 왜 하는데? 지금 이 자연 선택을 왜 하는데 학습 심리학에서? 아까 앞서 변화 대 변화라 그랬어요.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변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은 변화다. 그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환경상의 변화, 우리 환경은 흔히 얘기하는 흔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 환경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이 문명이라는 이름의 어떤 환경, 문화라는 이름의 환경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는 다른 동물들도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상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 환경상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난다. 즉 변화죠. 그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서 또는 적용해서 내가 생존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유전자를 다시 대물림하는 번식을 하려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하면 변화에 대해서 대처한다. 즉 대처한다. 아까 대처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학습이라고 했죠. 생물학적 대처 메커니즘이 학습이라는데 대처한다. 대처하는 말이 좀 딱딱한가요? 그러면 적응한다. 그럼 이 적응하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데, 바로 선천적 적응 방식이 있고 후천적 적응 방식이 있다. 선천적 적응 방식은 뭐예요?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라고도 좋겠지만 유전자가 유전되는 것이죠. 유전에 의해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 과목에서 이 시간 이 내용 이후에 계속 다루게 될 학습이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선천적으로 유전되어지는, 유전에 의해서 나의 적응적인 특성은 어떻게 나한테 주어지지?
즉 적응적인 행동이 나한테 어떻게 생겨나지?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통해 나한테 유전되어지는, 즉 장본인 유전자라는데 유전이라는 그러한 선천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떻게 주어지는데 이후에 볼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제목에 진화된 행동이라는 거 있었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금방 말씀드린 자연선택에 관한 예가 교재에 두어 개가 아니죠. 텍스트 안에는 뭐 한 4-5개 있는데 그림으로는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회색 가지 나방이에요. 예전에 산업화로 인한 공해 이전에는 이 나무 껍질이 상대적으로 밝았어요. 그런데 회색 가지 나방 이 녀석들은 유전되어지는 특성 중에 변이가 있어서 이 색깔이 조금이라도 짙은 녀석이 있고 조금이라도 밝은 녀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화 이전에 공해가 없을 때 이 나무 껍질은 상대적으로 밝았는데 이 녀석들이 이 나뭇가지에, 이 나무 둥치에 앉아 있으면은 이 녀석을 잡아먹는 포식자 녀석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훨씬 눈에 잘 띄었어요. 얘네들이 처한 환경, 밝은 나무 둥치, 그리고 자기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포식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유전적 변이를 가진 특성을 가진 개체가 훨씬 살아남기 좋아요. 왜? 얘들은 눈에 잘 띄어서 잡아먹기 좋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조금이라도 짙은 녀석들은 점점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져서 개체 수가 줄어들 테고 결국은 도태되어서 없을 테고, 즉 짙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얘네 회색 가지 나방이라는 개체 집단에서는 사라질 테고 밝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은 이 밝은색이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은 점점 많아져서 밝은 회색 가지 나방이라는 것이 그 개체 집단 안에 널리 공유되어지는 진화가 일어나겠죠. 금방 이 환경하에서 공해 이전에 밝은 나무 가지 껍질, 그리고 얘들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발견하기 좋다라는 이러한 환경 조건 하에서 적응적인 특성, 이 경우에 신체적인 특성입니다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신체의 특성입니다만 적응적인 특성이 자연 선택되어지고 자연 도태되어져서 이것이 진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신체적 특성이 이렇게 자연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한 밝은 색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회색 가지 나방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 되는 거죠. 바로 환경이라는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공해 이전에 이런 나무 가지색이 밝으냐라는 이러한 변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색 가지 나방은 적응했죠? 바로 유전이라는 선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털커덕 적응된 거예요. 회색 가지 나방인데 자기 애미를 닮아서 이렇게 밝은 피부색인가요? 밝은 색을 가진 유전자를 유전되기만 하면은 그냥 적응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체적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에서 선천적으로 적응적인 행동들을 타고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제목 진화된 행동에서 살펴볼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루는 모든 행동은 지금 두 번째에서 살펴볼 그런 행동 부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경우는 뭡니까? 반대로 공해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밝은 녀석들이 포식자한테 더 눈에 띄어서 잘 잡아먹혀서 이제는 공해 이후에는 이 검은색을 가진 녀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밝은 녀석들만 살다가 점점 공해되어지면서 공해로 인한 이 공해 그리고 공해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짙어진다라는 그리고 포식자가 밝은 녀석이 눈에 잘 띄어서 잡아먹는다는 환경상의 사건, 즉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밝은 녀석들이 그전에는 공해 이전에는 밝은 녀석들이 다였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공해로 인해서 환경상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밝은 에미에빅에서 태어난 나방이라 하더라도 그 녀석들의 피부색이 다 똑같진 않죠. 앞서 봤을 때 유전되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은 또 변이가 가능하죠. 그 중에는 밝은 에미에비에서 태어난 즉 유전자를 물려받은 나방이라 하더라도 그 새끼들의 밝기가 엄마 아빠랑 똑같다든지 형제간에 똑같진 않겠죠. 그럼 그 중에는 조금이라도 더 밝은 녀석이 있을 테고 조금이라도 더 어두운 녀석이 있을 테고 엄마 아빠보다도 조금 더 밝은 녀석이 있을 테고 엄마 아빠보다도 조금 더 어두운 녀석이 있을 텐데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공해로 인해서 이렇게 나무 둥치가 검어져 갈 때 조금이라도 어두운 녀석은 잡아먹힐 확률이 낮고 그렇다면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밝은 녀석들은 이전과 반대로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지니까 나중에는 나중에 아니라 공해 이후에는 이렇게 나방의 색깔이 짙은 나방들만 그 개체 집단 안에 있더라. 바로 진화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거죠. 검은 나방이라는 특성이 널리 공유되어지는 진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발달한 신체 특징이 이때는 공해 이전에는 적응적이었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여기에서 발달한 것이 부적응적이 되는 거예요. 생존과 번식에 부적응적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해 이전에는 검다라는 것이 부적응적인 신체적 특징이었지만 점점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주어진 환경 하에서는 예전에 부적응적이던 검은색이 이제는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동일하게 선천 유전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동도 이렇게 자연 선택되어서 내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녀석은 개라는 이름으로 소라는 이름으로 돼지라는 이름으로 기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유전되어지면은 털커덕 선천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적인 행동들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아까 변화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선천적인 방식,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택된, 자연 선택된 유전자의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나 계획이나 내가 어떻게 하거나 개입할 수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적응 방식이죠.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선천적 적응 기제, 즉 유전,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택된 유전자가 유전이라는 선천적 기제, 유전이라는 선천적 기제를 통해서 나는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적응적인 행동 특징을 그저 공짜로 그저 가진 거예요. 내가 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그저 갖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나는 싫다라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인간이라는 종으로 그죠? 포유라는 종으로 어류라는 종으로 그 안에서도 소라는 이름으로 개라는 이름으로 돼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은 그것을 털커덕 그냥 지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경우와 동일하게. 자, 바로 그렇다면은 이제 신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체나 행동이나 동일하게 자연 선택된 유전자가 나한테 유전되어지면은 주어진 환경하에서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적응적인 행동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널리 공유되어지고 있는, 즉 널리 공유된 진화된 행동이다. 진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체 집단, 인간이면 인간, 뭐 포유류라면 포유류, 어류라면 어류, 그 안에서도 상어라면 상어, 고래라면 고래, 고래는 포유류죠. 고래라면 고래, 개라면 개, 이렇게 개체 집단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특성들이, 그것들은 많죠. 신체적 특성도 한두 가지겠어요. 피부색부터 포함해서 골격이라든지 사람 같은 경우에 키, 몸무게, 팔 길이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신체적 특성과 또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등 특성들이 바로 적응적이어서 그 개체 집단 안에서 점점 공유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을 진화라는 거예요. 그런 진화된 행동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어떻게 진화되었죠? 자연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은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자연 선택되었다. 그럼 자연 선택되어지는 것은 이 개체가 선택되어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유전자가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전자가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털커덕 물려받게 되면은 바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주어진 환경에 적응적인,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가지게 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선천적 기제, 유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전, 진화, 유전, 유전자, 그리고 자연선택, 진화, 이런 개념들 정리가 되나요? 제가 금방 이러한 용어들을 포함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3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정리한답시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한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보시고 제가 또 반복한다면 너무 반복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화된 행동.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학습 심리학 이름으로 다루게 될 모든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행동이 학습 심리학을 하는데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설명이라기보다는 결론에 해당하는데 왜 그런지 이제 차츰 배워가면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40여 말씀드린 이것만으로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딱 꿰어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만큼 40분 만에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고요. 자, 우리가 다루게 될 행동, 그 행동들은 진화된 행동인데 물론 그 진화된 행동이 앞으로 살펴볼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화는 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변화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진화된 행동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한 범주로 묶을 수 있지 않고 그 각각의 구별되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3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더 연구해 보니까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더 연구해 보니까 중복되는데 2개로 합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3개로 나눠져요. 진화된 행동이. 그러나 이 진화된 행동이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후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을 반사반응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그리고 전형적 행위 패턴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범주로, 또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그렇게 묶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3가지가 다 진화된 행동인데 이 행동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라는 거예요. 자, 진화된 행동은 반사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징들이 있다.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에 적응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텐데 저는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즉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무엇이 진화된다 그랬죠? 앞서 유전되어진 특성인데 그것은 개체들마다 다 발현되어짐으로 인해서 변이가 있다. 그런데 그 변이를 이루는 각각의 특성들이 변이를 보이는 각각의 특성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적응적인 것이 있다. 그 적응이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널리 공유되어지는 진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진화가 되어서 즉 널리 공유되어서 주어진 행동이라면 즉 진화된 행동이라면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금방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필연적인 결론이에요. 공통점이라는 것이. 진화된 행동은 다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고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유전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특성, 그 중에서도 신체도 물론이지만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즉 그 개체 집단에서 널리 공유되어지는 특성으로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당연히 진화된 행동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진화된 행동이라는 뜻은 바로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고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기 때문에 진화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선천적인 기제 얘기한 것 아니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천적 기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적응적인 행동이 주어지는 방식이 있다. 그게 뭔데? 유전이다. 유전이 어떻게 일어난다? 앞서 얘기했죠. 자연 선택되어서 널리 공유되어져 있다면 내가 그 개체 집단의 한 개체로서 태어난다면은 바로 진화된 행동으로서 자동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다. 그러니까 진화된 행동, 분류를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여기 3개 했지만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뭐요? 유전에 의한 것이다. 즉 선천적 기제에 의한 것이다.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 주어진 적응적인 행동이다. 구체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유전에 의해서 주어진 적응적 행동이다. 그런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왜? 그러니까 진화됐지. 왜? 진화는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지 않은 것들은 내추럴 실렉션,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끔 도태되어지고 없으니까. 자, 세 번째. 그럼 이제까지 얘기한 이 적응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 특징, 신체적 특징 빼줘. 자꾸 신체적 특징 가서 얘기 하려니까 좀 말도 길고 하니까. 자, 신체적 특징은 당연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어떤 행동 특성이 지금 얘기한 반사, 반환, 전형적인 행동 패턴, 일반적인 행동 특징 구체적으로 볼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들을 볼 텐데,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고 우리가 공유하는 행동들을 볼 텐데, 그것이 적응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적응적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또 달리 표현해 보려니까 제가 달리 표현할 게 없네요. 적응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적응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앞서 본 나방의 경우에 그 색깔이 짙다, 옅다라는, 밝다, 어둡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그 경우에 신체적 특성입니다만 행동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그러한 특성이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라는 것은 뭐가 결정했죠? 바로 그 녀석들이 주로 서식하는 그 나무둥치 색깔. 나무둥치 색깔은 뭐에서 영향을 받았죠? 환경의 공해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포식자에게 눈에
잘 뛰느냐 안 뛰냐는 이러한 환경상의 사건, 즉 변화에 의해서 밝다 어둡다가 적응적이냐 아니냐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밝은 색의 나방이 적응적이었는데 공해라는 이름으로 환경이 변하니까 그것이 부적응적이 되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두운 우리 조상세대 때는 나비의 조상세대 때는 어두운 색이 부적응적이었는데 그 후대에 있어서는 나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후대에서는 그런 변이로 인해 후대에서는 어두운 색이 뭐 환경이 변함으로써 나무덩치가 시커매지니까 어두운 색이 적응적이 됐어. 과거 조상 때는 부적응적이었던 특성이 바로 적응적이라는 것은 신체적 특징이든 행동이든 적응적이라는 것은 뭐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적응적인 것이 영원히 적응적일 수는 없어요. 왜?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적이지만 환경이 변한다면은 금방 나방의 경우처럼 그 적응성이 또 부적응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부적응적이 되어지죠? 생존과 번식에 부적응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과 번식에 부적응적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추럴 실렉션 또는 도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에서는 선택된 내추럴 실렉션, 자연 선택된 특성들이 개체 내에 쭉 공유하게 되지는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진화된 행동으로서의 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 생존과 번식이 적응적이다. 생존과 번식이 적응적이기 때문에 진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뭐 공통적으로 다 유전적 기반이 있다. 즉 선천적 기제, 유전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적응성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다. 왜? 환경이 변하면, 나방의 경우처럼 환경이 변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부적응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바로 지금 진화된 행동의 공통점이에요. 신체적 특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는 행동을 지금 관심 있어 하니까 행동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 참조로 넣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 행동 과정과 의식적 자각.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반사, 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 행동 특질. 자, 전형적 행위 패턴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일반 행동 특질 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잘 헷갈릴 거예요. 잘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행동 특질이 되었던 반사, 반응이 됐던 이 모든 행동들은 그죠? 여러분이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요. 하지만 반사 반응이 되었던, 전형적이 되었던, 일반적이 되었던 이후에 살펴볼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 이후의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그것이 이러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학습 심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심리학에도, 아니 심리학이 아니라 모든 이 생물 뭐 식물에게도 행동이 있나요? 뭐 식물은 제외하고 그죠? 이 동물에게는 다 적용되는 경우예요. 개, 소, 돼지, 물고기 더 내려가서 그죠? 단세포의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이런 불의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이 아직 안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행동이나 이런 붙일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용어를 안 쓰려니까 제가 주제가 되는데 어떤 그 과정은 일어난 과정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각을 하는데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실험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접근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의식적인 것만 의식하니까 내가 의식하는 것이 소위 생각하는 것이 또 내가 아는 것이 어떤 행동의 원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확신하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행동들의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만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죠. 뒤에 할 내용이 많은데 이러다가 오늘 시간이 자, 제가 어떤 사과를 본다. 근데 잘 익은 빨간 사과다. 근데 이 빨간 사과가 소위 빛이라 불리는 어떤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신경세포라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일으키고 그 전기적 신호가 뇌 안에서 또 다음 세포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빨갛다라고 내가 경험하는 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금방 말씀드린 제가 이 사과 껍질은 빨갛다라는 그러한 결과,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나는 의식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없어요. 과학을 통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밝혀냈고, 우리가 또 이제 뭐 다른 과목으로 그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렇구나 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점점 과학자들이 알아나가고 있고, 더 자세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의 일을 통해서 뇌에서 결국은 내가 빨갛다라고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결코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없어요. 결국 내가 알게 되는 것,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건 뭐죠? 빨갛다라는 그 물리적 과정에 의해서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빨갛다는 것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빨갛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나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으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평소에도 저도 착각하고 다른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믿겠죠. 내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장본인 원인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동을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행동을 다룰 때 여러분이 딱 주지하시고 숙지하시고 계셔야 될 내용이라서 참고로 넣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반사반응입니다. 반사반응. 자, 반사반응할 때 반사는 무엇이냐? 반사는 하나의 특정 자극과 하나의 단순한 반응 사이의 관계예요. 자, 무릎에다 고망실 툭 치면 무릎이 끄떡하는 무릎 반사. 네. 무릎에다가 소리를 꽉 지른다고 무릎이 끄떡하는 무릎 반사 안 일어나요. 무릎에는 물리적 충격이라는 특정한 자극과 그에 대해서는 무릎이 끄떡하는 무릎 반사. 특정한 자극과 특정한 단순한 반응 사이죠. 눈에다가 바람을 후 분다든지 눈에 그냥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깜빡하게 되죠. 하지만 눈에다가 소고기 냄새를 피워준다고 눈이 끔뻑하진 않아요.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끔뻑한다. 이런 경우 있죠.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반사 반응은 아니죠. 바로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반응. 또 뭐가 있을까?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뒤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하죠. 자, 근데 이 반사 반응은 뭐요? 몇 개의 근육이나 분비선을 매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릎 끄떡 하는데 몸 전체가 관여할 필요 없죠. 무릎에 있는 근육들 몇 개면 무릎 반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은 침이 나오죠. 입에
흙이나 돌이 들어가도 그걸 뱉어내서 침이 나와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하나의 단순한 반응이죠. 하지만 입에다가 입을 벌리고 거기다 소리를 꽉 지른다고 입안에다가 불빛을 비춰준다고 침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특정 자극과 하나의 단순한 반응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아까 반사 반응, 진화된 행동으로서 반사 반응은 금방 말씀드린 경우에 침 같은 경우는 분비선을 통해서 매개되어진다. 분비선을 통해서 나오는 진화된 행동이다.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근육 몇 개를 통해서 나오는 진화된 행동이다. 자, 여러분 침 흘리는 거, 지금 무릎 반사, 무릎 끄덕하는 거, 그리고 눈 깜빡이는 거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건 여러분이 배웠습니까? 대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유치원 때 배웠나요?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몇 개월 지나면 그 시기에 따라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서 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입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도 환경상의 사건, 변화요. 내 무릎에 고무망치를 툭 친다는 것도 환경상의 사건, 변화요.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거나 걸어다닐 때 이 무릎 번사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죠? 발이 걸린다든지 뭐 돌부리에 채인다든지 하면은 당장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많이 균형을 잃고 뭐 그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균형을 잡는 것도 이거 다 무릎 반사가 관여하기 때문에요. 지금 돌 위에 채인다, 입에 음식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 다 환경상의 사건, 변화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존과 번식에, 즉 나의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웰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안위의 적응적인 변화로서 행동이 필요한데 그 예로 말씀드린 게 금방 무릎 반사나 눈 깜빡이나 침 분비 반사예요. 배웠습니까? 아니죠. 이거 뭐 배운다 하더라도 어디서 배우면, 이 배운다는 돈을 도대체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대학교 가도 못 배우는 거죠. 뭐요? 진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연선택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유전, 변이, 그리고 적응, 공유, 이러한 자연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행동으로서 나는 선천적으로, 즉 유전이라는 선천적 기제에서 그냥 물려받은 대물림된 적응적인 행동이에요. 이 환경 사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을 나는 그저 갖춘 거죠. 바로 이렇게 그저 갖추게 된 진화된 행동이 또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걸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에요. 그렇다면 이 학습 심리학에서 이제까지 지금 1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러한 진화란 이름으로 얘기한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버리는 학습 심리학은 반쪽 학습 심리학이 다 아니다. 저는 반쪽 학습 심리학이나 그거는 엉터리 학습 심리학이다. 학습 심리학의 학습도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1장 내용이 우리가 학습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1장 내용을 더 깊이 소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배우기에는 실용적으로 그죠? 뭐 적절하지 않지만 1장 내용이 한 챕터에만 주어졌지만 이 전체 학습 심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내장, 외장 화려한 그죠? 롯데타워 같은 그런 빌딩이 있지만 그 밑에는 깊고 넓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기초공사와 같은 부분이 바로 학습 심리학에 있어서 이 1장 내용이고 바로 1장 내용이 진화와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진화는 자연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내용 즉 자연선택이 무엇이고 진화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천적인 기제에서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적응적인 행동이 주어져서 변화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그저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되어져서 그런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진화된 행동들이 또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변화해 나간다라는 이러한 것을 모르면 즉 1장 내용을 다루지 않거나 모르면은 그거는 반쪽 학습 심리학이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 학습 심리학이에요. 아무리 학습 심리학 뒤에 얘기하는 것을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빠지면은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학습 심리학을. 왜? 롯데타워에 기초공사 없어요. 그냥 그 땅 위에다 올려놨어. 어떻게 되겠어?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얘기한 진화된 행동들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바로 학습을 통해서 변화될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무슨 학습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 내용을 지지고 볶고 얘기한들 인간 이해,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 이해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챕터밖에 안 주어졌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싶자면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 반사는 무엇이다? 반사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반사 반응이 다른 행동, 다른 진화된 행동과 다른 특징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 반사 반응은 높은 상동성이다. 상동성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거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늙어서 노화돼서 근육도 힘이 없으니까 조금 그 속도나 강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냐 무릎 반사 자체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가 10년 전이나 제가 입에 음식을 넣으면 침이 나오는 것은 엄마 젖 빨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침이 그죠? 연세 드시면 입이 마른다지만 양이나 그런 것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그 반사 자체는 그죠? 차이가 없죠. 그러면 제가 침 흘리거나 무릎 반사하는 거나 그죠? 여러분이 키우시는 반려견이 입에 뭐가 들어갔을 때 침이 나오거나 무릎 반사하는 거나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바로 상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사 반응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생물학적 이름 붙이는 어떤 종이 해당하죠. 즉 인간이라는 이 종 내에서도 유사하고 상동성이 높고 종 간에도 그죠? 나나 강아지나 그죠? 종 간에도 유사한 경우 상동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물론 나 한 사람 안에서도 그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나 크게 다를 바 없죠. 유사하죠. 이걸 높은 상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사 반응은 상동성이 높아요. 뒤에 나오는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나 일반적인 행동 특질보다도 반사 반응은 생존과 번식에 즉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그때 보면은 더 다른 행동 두 개보다도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존과 번식이 더 직결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나오는 전형적 행위 패턴이나 일반적 행동 특질도 이것 못지않게 아니면 이것과 동등하리만큼 생존과 번식이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자연 선택돼서 진화되었죠. 하지만 이 세 개 중에 비교하자면 이것은 더 단순한 말 그대로 단순한 가장 기초적이다. 생존과 번식이 가장 직접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기능은 뭡니까? 그럼 이런 행동의 기능은 뭐예요? 자, 이 기능 뒤에 내용 보지 말고 기능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했죠. 공통점 뭐죠? 진화된 행동은 다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사든 전형적이든 일반이든 간에. 그렇다면 그 기능은 뭐예요? 결국은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게 하는 게 그 기능이죠. 그럼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기능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그리고 소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배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식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릴 필요 없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반사 반응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야죠. 그래야지만 생존할 테고, 그래야지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포식자로부터 보호된다. 아까 나방의 경우에 부상으로부터 또는 포식자로부터 먹히는 것을 보호하는 게 그 나방의 색깔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제 우리 지금 행동을 다루지만, 자, 눈 깜빡임. 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온다. 아니면 눈에 뭔가, 그죠? 바람이 콱 쐬진다. 눈을 뜨고 있다. 그럼 이물질에 의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이 망막이 망가진다. 하면은,
야, 눈 하나 없다고 뭐 당장 죽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변화한 환경에 생존, 즉 적응해서 결국은 번식까지 이어지는 데는 미묘하지만 그러한 영향을 주죠. 만약에 그렇게 그 눈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눈 깜빡이면 반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있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 미묘하지만 차이를 낳고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해서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을 거치다 보면은 결국은 뭐요? 눈 깜빡인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 자연 선택되어서 즉 진화, 널리 공유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 눈 깜빡이면 또 뭐요? 바로 진화된 행동으로서 그 기능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하고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섭취와 관련한 기능도 있는데 반사 반응의 예로 침 분비, 아까 음식 입에 들어오면 침이 나온다. 침이 없는 경우보다는 침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소화액 그리고 침으로 음식을 그저 부드럽게 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은 녀석하고 비교해 볼 때 이건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진화된 행동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니까 진화된 행동은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니까 진화되었고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얘기는 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생존하고 번식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반사 반응이 하는 기능은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지금 저는 하나만 여기다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 보면은 자 반사를 쭉 제거해보면 홍채 반사, 이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요. 재채기 반사, 구토 반사, 그리고 포유 반사, 빨기 반사, 침분비 반사, 삼키기 반사, 연동 운동. 우리 입에 뭘 대하면 식도부터 해서 이 위장 해서 소장까지 이렇게 그죠? 운동하는 이 연동 운동. 그리고 호흡 반사. 이것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릎 반사. 여기는 없는데 무릎 반사. 이것들 다 이것 이외에도 많지만 다 뭐 하나의 특정 자극에 대해서 하나의 단순한 반응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근육이나 몇 개 근육의 분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들은 반사라 이름 짓고 그것이 하는 기능은 결국 뭐예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번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뭐 한 3번, 4번, 5번 정도 반복한다.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반사 반응은 봤지만 뒤에 나올 전형적 행위 패턴이나 일반적 행동 특징은 어떻게 해서 똑같아요. 자, 미리 보죠.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미리 제가 추측해보죠. 뭐 뻔하다 얘기한 것이 여러분한테 그렇겠다라고 여기진다면 제가 설명을 잘한 것이고 뭐 설명도 뭐 지금 뭐 그죠 개발세발하고는 그 추측해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 불찰일 텐데 자 진화된 행동 중에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 기능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중에 몇 개의 근육이나 분비선을 매결하고 높은 상동성이 있는 것들을 골라서 이름 붙이기를 반사 반응에 붙이고 구체적으로 눈 깜빡임, 침 분비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 봤어.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전형적 행위 패턴이나 일반적 행동 특질이 하는 기능은 뭘까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진화된 행동도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되었으니까 그 하는 기능은 또 뭐요? 먹고 마시고 싸고 그죠? 뭐 도망가고 싸우고 그리고 뭐 교미하고 새끼 낳고 기르고 즉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 뻔해요. 하지만 반사 반응과 분류한 것은 여기 그러한 행동이 그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근육 몇 개를 필요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필요하느냐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지 그 하는 기능은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것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것 행동은 뭔데? 한 10번 얘기하겠네요.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죠? 뭐 잡아먹고 그리고 교미하고 새끼 낳고 기르는 것이다. 근데 그 행동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뭐 자연 선택의 진화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 외울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할 문제예요. 이건 논리예요. 이해를 하면은 외우기가 훨씬 쉽고
이해 없이 외우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외워서 A뿔 받아봐야 그거는 개나 줘야 할 쓰레기밖에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학습심리학은 심리학 과목 중에서도 어렵다고들 해요. 실제로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 저희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학습심리학 중에 개론 중에 개론이에요. 이게 또 그 학습심리학 쪽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정말 이게 멘붕이 올 만큼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도 아까 적극적인 일이라 했어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이거?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기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행동에 주변에 내가 배웠던 거 가지고 저 행동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니까 일반 행동 특징일까 반사 반응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하고 적용하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걸 복습도 되어지고 이해하기도 쉽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 외워서 A뿔 받은 것 잘 하셨어요. 개나 주세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 남은 떠나서 나를 이해하는데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심리학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목이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사고력을 특히 요구해요. 우리 심리학 안에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력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고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력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죠? 자꾸 우리가 그죠? 달리기도 자꾸 하면은 빨라지고 그죠? 엮기도 자꾸 들면은 더 무거운 거 들듯이 사고력이라는 이러한 행동도 사고력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행동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복습하는 거예요. 하시면 사고력이 점점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번 기회에 사고력을 높이는 그러한 학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학습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뒤에 볼 텐데.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할 내용이 많은데 이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그게 꼭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모달 액션 패턴이라 해서 줄여서 MAP라고 불러요. 제가 그래서 전형적인 행위 패턴, 제가 발음도 잘 안 되고 해서 MAP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얘기할 경우가 있다면 MAP를 많이 얘기할 텐데 MAP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예요? 아까 반사 반응은 하나의 특정한 자극과 하나의 단순한 행동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근육이나 분비선, 몇 개의 근육이나 분비선을 매개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어떻게 하면은 한 종 내에서 인간이라면 인간이란 종 또는 또 다른 종들이 있겠죠. 그런 개체 집단 또는 종 같은 말이에요. 개체 집단, 종 내에서 모든 개체들이 또는 거의 대부분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행동이에요. 자, 일련의 상호 연관된 행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리즈로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행동들이에요. 자, 아까 반사 중에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 침분변 봤지만 교재 보시면은 포유 반사, 빨기 반사, 침부유 반사, 삼키기 반사, 연동운동 이런 게 있었죠.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그 다음 줄 보시면은 먹기라는 거예요. 자, 먹기라는 행동은 하나의 전형적인 행위 패턴에 해당해요. 자, 먹는다. 하지만 그 먹는 것 안에는 지금 나타나듯이 애기들 같은 경우는 포유 반사, 빨기 반사도 있고 그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침분비, 삼키기, 연동운동, 즉 반사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바로 일련의 상곤된 행동, 연관된 행동들 이것들을 묶어서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라고 먹기가 바로 전형적인 행위 패턴의 한 예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반사 반응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쭉 연결해서 상호 연관된 행동이 쭉 먹기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 과 관련해서 연관된 행동들이 시리즈로 쭉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이것을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라고 해요. 자, 먹는다. 먹는 게 뭔데? 보니까
지금 삼키고 침분비하고 연동하고 하는 이런 반사들이 쭉 1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건 우린 다 묶어서 먹기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런 것들을 전형적 행위 패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 개체들 내에서 인간이란 종들 안에서 먹는 것들은 칼로 썰어 먹든 포크로 찍어 먹든 숟가락으로 떠먹든 젓가락 먹든 간에 먹는다라는 우리의 행동들은 그죠? 모든 개체들이 또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럼 바로 먹기가 전형적인 행위 패턴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그죠? 이와 같이 포유 반사, 빨기 반사, 침분비 반사, 삼키기 반사, 연동 운동 등 이와 같이 먹기라는 단순한 행위는 즉 전형적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먹기는 크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반사 반응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 문장 돼 있죠. 바로 요 먹기가 전형적 행위 패턴 예가 됩니다. 그 이외의 예들도 지금 이제 많이 살펴볼 거지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전형적 행위 패턴은 같은 개체 집단, 같은 종내에서는 모든 개체들이 공유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종이 달라지면은 그러한 전형적 행위 패턴은 상이해요. 반사 반응 같은 경우에는 종이 달라도 유사되어 있죠. 상동성이 높아요. 그런데 전형적 행위 패턴은 종 내에서는 상동성이 높다. 뭐 상동성이 있지만 종이 달라지면은 상동성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 행위 패턴은 반사는 아까 몇 개의 근육이나 분비선이 매개한다 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체 전체가 관여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종 간의 낮은 상동성, 금방 얘기한 것이죠. 종 내에서는, 그죠? 한 종 내에서는 거의 모든 개체들이 진인, 즉 공유하는 행동이지만 종이 달라지면은 이것이 달라져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요? 얘기할 필요 없죠?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식량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죠? 포식동물이나 자연의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애나 교미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고 새끼를 돌보는 일과 관련되는 행동들을 지금 쭉 교재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씩 아니면 교재에 없는 것들 제가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데 식량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정형적 행위 패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종 내에서는 공유되지만 종이 달라지면은 식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이 유사성이 없다. 이것이 전형적 행위 패턴이에요. 하지만 반사 반응은 내 몸을 보호하고, 그죠? 아까 음식을 구하고, 어쨌든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종이 다르더라도 공이 나타나는 단순한 반응, 상동성이 높은 반응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기능은 뭘까요? 여기 나열해놨지만 기능은 뭐죠?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생존하고 번식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이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때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죠? 교미하고 새끼 낳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식량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형적인 행위 패턴이에요. 한 예만 들었어요. 교재에는 없는 건데 거미의 집 짓기예요. 거미 집 짓기. 거미라는 이름으로 거미집을 짓는 녀석들은 거의 유사하게 집을 지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도 한 달 정도 1년 후도 똑같이 거미집을 지어요. 그리고 옆집검이나 이집검이나 A검이나 D검이나 철수검이나 순이검이나 검이란 거미 녀석은 다 동일하게 집을 지어요. 먹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에요. 신체 전체가 관여하죠. 하지만 거미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 거미집을 지어서 식량을 구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는 행동인데도 거미가 거미집 짓는 것은 거미라는 종내에서는 상동성이 높은 바로 정형적인 행위 패턴인데 집 짓는 먹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죠. 거미집이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집 짓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낚싯줄 던져서 고기를 잡거나 그물망 던져서 고기 잡는 그에 해당하는 바로 식량을 구하는 행동인데 바로 이렇게 거미가 하는 식량을 구하는 행동은 다른 종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식량 구하기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전형적 행위 패턴이라 한다. 그리고 포식동물이나 자연의 힘으로부터 보호한다. 주머니 쥐는 포식자를 만나면 죽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죽은 척하는 거하고 달라요. 얘들은 실제 생리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요.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고 생리적인 상태, 즉 흔히 우리 바이탈이라 얘기하는데 병원에 가면 혈압재고 체온재고 뭐 하죠. 바로 그런 생리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러한 현상들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주머니 쥐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은 죽은 녀석들은 잘 안 먹거든요. 그럼 뭐요? 죽었으니까, 안 죽은 게 죽었으니까 그냥 뭐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주머니쥐가 다시 살아나요. 이러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주머니쥐가. 특이하죠? 그 뭐 주머니쥐가 죽은 채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 행위 패턴이에요. 신체 전체가 관여하죠. 우리한테도 죽은 척은 아니지만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 어떤 현상이 이것과 유사하냐면은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때 하게 되어지는 신체가 이탈하고 소위 영적 체험이라 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우리 몸이 극심한 어떤 죽음의 공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바로 우리 신경계가 큰 교란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주머니쥐의 죽은 척 하는 것처럼 생리적 바이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그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제가 생각나서 얘기한 것이고, 자, 구애와 교미와 관련돼서 수컷 공자는 어때요? 날개를 쫙 펴서 암컷한테 바락 떨죠. 그러면 그 수컷의 화려한 깃털, 그것이 암컷이 보고, 그죠? 아, 저놈이 좋은 유전자를 가졌구나. 그럼 저놈하고 교미해야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작이 그 깃털을 유지하는 데는 이게 말 그대로 자원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수컷 공작의 깃털은 다른 거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불리해요. 그거 유지 관리하려면. 그런데 수컷 공작이 그 좋은 깃털을 가졌다, 화려한 깃털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고 그 이상의 이러한, 그죠? 치장을 할 수 있는 이 깃털을 가질 만큼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서 그걸 보고 암컷이 수컷을 고르게 되고 그 수컷 공작의 깃털이 더 화려하고 윤기가 날수록 더 건강하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미 행동에 있어서의 하여튼 유리한 유전적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깃을 쫙 펴서 떠는 것은 바로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에요. 다른 동물 종들도 우리도 날개 펴서 떠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 다른 종들 개체 집단에서는 구애나 교미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수컷의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은 수컷이 아니라 수컷 공작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전형적 행위 패턴이 있을 테고, 우리에게도 또는 다른 동물에게도 식량 구하기 또는 보호하기 또는 교미 또는 구애와 관련된 전형적 행위 패턴이 다 각각 있죠. 하지만 종 간에는 다른 것이 바로 전형적 행위 패턴이고 신체 전체를 매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반응과 구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동 특질과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째, 새끼를 보고 기르는 일과 관련된다. 어미 참새 어미 참새가 새끼한테 먹이 줄 때 새끼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은, 그죠? 그 입주둥이 안에는, 그죠? 그 선홍색 빛이 보이는 입 속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물고 왔던 것을 개운해서 그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주둥이처럼 생긴 어떤 그런 나무로 깎았어요. 그런 것들 갖다 놓으니까 거기다가 다 개워내더라는 거. 바로 뭐요? 이 참새는 그렇게 새끼 주둥이처럼 보이게 하면은 거기다가 개워내는 거죠. 얘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 자각이나 우리가 흔히 행동의 원인이라 생각하는 의식적 자각이나 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털커덕 주어진 유전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에도 그렇고 인간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행동들은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 즉 환경적인 사건만 있으면 그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로 바로 이 참새는 새끼의 입 벌리기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죠 종이나 마분지로 만들어서 새끼 입처럼 만들어 놓고 안에다 빨간색만 칠해놓으면 거기다 개워내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전형적 행위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진화된 행동의 공통점으로 참고에 넣을 때 행동 과정과 의식 자각은
별개의 것이다. 그래, 우리의 경우든 다른 동물의 경우든 의식적 자각이나 의도나 기대나 목표나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유전된 유전자가 특정한 자극 또는 환경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바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즉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죠? 바로 우리 몸뚱아리 만들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뇌니, 그죠? 근육이니 뼈니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유전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러한 행동 결과를 의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저 녀석이 뭐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의도나 기대나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동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생각이나 의도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현상, 즉 마음의 내용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인간의 경우에 전형적인 행위 패턴 뭐가 있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 큰 소리 나면 놀라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종들은 비슷하게 또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동결 반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결이 뭐야? freezing response. response 붙이자. 죄송해요. response란 말 취소입니다. response 아니에요. 그냥 freezing이라는데 freezing이 뭐예요? 은다는 뜻이죠.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환경상의 사건, 자극에는 우리가 잠시 있게 얼어버려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방향 돌리기. 뭐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든지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몸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행위 패턴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도망가기, 그리고 방어적인 공격 또는 싸움, 특히 표정 같은 경우에, 그죠? 웃고 미소 짓고 그리고 화날 때 보여주는 이런 표정 같은 것들은, 그죠? 우리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또 전형적인 행위 패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문만 던지고 종료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책들 보면서 전형적인 행위 패턴 얘기하는 중에 제가 계속 메모해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 특유의 행동 이렇게도 불러요. 그죠? 아까 이제 MAP를 하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MAP 같은 경우에는 한 종 내에서 개체들이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종 특유 행동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인간의 경우에 동결 반응이라든지 깜짝 놀란다든지 방향 돌리기, 도망가기, 싸움, 표정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거든요. 특히 뭐 인간과 가까운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인간만의 어떤 전형적 행위 패턴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교재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는 뭐 모르겠고,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까 인간에게서의 종특유 행동으로 언급된 것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뭐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 종 내에서만 종특유 행동으로서 이런 것들이 MAP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또 한번 있느냐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인간에게 볼 수 있는 종특유 행동으로 다른 것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특히 표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그죠? MAP 종특유 행동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에요. 내용들이 많이 남았는데 뭐 이번 시간이 벌써 이만큼 1시간 가까이 지났나요? 네, 되어서 마치고 뒷 내용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